자,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특수상대성 이론 교재 페이지 2페이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뉴턴의 상대성 원리 또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사건, 그러니까는 물리적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상의 어떤 한 지점에서 특별한 시간에 어떤 특별한 시각에 벌어진 어떤 일,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어떤 물리적인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계를 설정해야 돼요. 어떤 기준계에서 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좌표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기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준계 중에 우리는 특별히 어떤 기준계에 관심이 있냐면 관성 기준계 또는 이제 관성계라고도 하는데요. 관성 기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 기준계에 있는 어떤 관측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론입니다. 관성 기준계, 그래서 관성 기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관성 기준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여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다. 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기준계를 이야기를 한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자, F는 ma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이 F는 실제 상호작용으로서의 힘이에요. 상호작용. 자, 실제 상호작용으로서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항상 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한다면 그 힘을 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어떤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중력을 주는 누군가 있죠. 뭐죠? 지구 또는 행성 같은 질량을 가진 어떤 개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 힘을 주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을 우리는 실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제 힘이 있을 때만 질량 m의 물체는 어떤 가속도 a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거나 또는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가속도가 0이 되니까. 자,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를 우리는 관성 기준계라고 하는데, 그럼 관성 기준계하고 비교되는 기준계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비관성계입니다. 자, 관성 기준계하고 이제 비교되는 계가 비관성계인데, 자, 간단하게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관성 기준계는 등속도 운동하는 계고요. 등속도 계고, 비관성계는 이제 가속도계로 생각을 해주면 가속도 운동하는 어떤 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 한번 생각합시다. 아무런 우주 공간, 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우주 공간에 자, 이렇게 우주선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우주선에 어떤 A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바깥에 B라는 사람이 정지 상태로 서 있어요. 본인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이제 V의 속도로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 팔이 좀 긴데 자, 길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질량 m인 어떤 물체를 잡고 있다가 자, 가만히 손을 뗄 거예요. 자, 이 물체를 잡고 있으니까 이 물체는 현재 이 사람이 손을 떼기 전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죠. 우주선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럼 A라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자신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손을 뗄 겁니다. 손을 떼면 자 지금 힘을 주는 대상이 누군가 힘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힘을 작용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손을 떼면 A라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떼게 되면 자 B라는 사람이 볼 때 이 질량 m의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V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V의 속도로 계속 움직일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V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즉, 요 B라는 사람은 관성기준계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관성기준계에 있죠. 그리고 A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도 이제 이 질량 M의 물체를 보면 이 물체는 자신도 V로 움직이는데 이 물체도 V로 움직이니까 자신에 대해서 처음에 손을 놓을 때 정지해 있었는데 계속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A도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러면 A하고 B는 모두 관성 기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관성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여기에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마찰은 없는 겁니다. 바닥에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놓은 경우를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있는데 자, 이 우주선이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정지 상태에 있고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있고 이 우주선 바깥에 자, 또 B가 여전히 보고 있어요. 자, 처음에 그럼 이 바닥 위에 자, 질량 m의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정지 상태에서 A의 가속도로 가속을 하게 돼요. 가속을 해요. 가속을 하게 되면 자, 마찰이 없으니까 자, B가 볼 때는 어떠냐면 이 질량 m의 물체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마찰이 없으니까 요 우주선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오는 동안 이 물체는 그대로 있게 되죠. 자, 그래서 B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량 m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해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을 하죠. 근데 C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다시 그려보면 C의 입장에서 보면 C는 자신은 자, 우주선 이쪽에 있었고요. 근데 물체가 여기 있다가 자신이 A로 가면 자신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상대적으로 더 원래는 이만큼 차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만큼 거리 차이가 나죠. 그럼 얘가 A의 가속도로 뒤쪽으로 마이너스 A의 가속도로 자신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없죠.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없는데 물체가 뒤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 C가 있는 이 공간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비관성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등속도 운동을 하면 이제 그런 관성 기준계를 볼 수 있고요. 가속도계는 비관성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재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한 관성계에 대해 자, 어떤 하나의 관성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관성계에 대해서 뭐하는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모든 기준계 또한 관성 기준계가 된다. 관성계가 된다. 자, 지금 보면 자, 요 B가 우리가 관성 기준계죠. 그죠? M이 등속도 운동하니까. 그럼 이 B에 대해서 V의 속도로 상대 운동하는 이 A도 관성 기준계가 돼요. 하지만 B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가속 운동하는 C는 관성계가 아니게 되죠. 즉 하나의 어떤 관성계가 주어지면
그 관성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든 기중계는 다 관성계가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모든 관성 기중계는 동등하다. 심지어 얘가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말은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어떤 차이가 없냐? 즉 여기 지면에 이제 이제는 지면에 정지해 있는, 자 이거는 이제 버스로 한번 들컹거리지 않는 버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버스가 있고요. 중력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고 얘는 V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땅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서로, 자, 이 사람을 B라고 하고 A라고 하면 B는 뭐라고 하냐면 A 네가 현재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A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는 움직이지 않아. B 네가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냐면 둘 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 누가 움직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이렇게 바깥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A는 자신이 등속도 운동할 때는 자신이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도 절대 알 수 없어요. 자신이 움직인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들컹거림이나 바깥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B도 자신의 기준계에서 어떤 실험을 해요. 물리적인 실험을.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어떤 공을 던져도 등속도 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을 던졌을 때 어떤 공의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B가 자신의 기준계에서 공을 던졌을 때 보이는 양상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A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좌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B의 좌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만약 그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뉴턴의 상대성 원리가 깨진다라고 얘기해요. 즉 상대성 원리는 본질적인 어떤 이런 모든 관성계가 동등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과 관련된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두 관성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알아낼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뉴턴의 상대성 원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그러면 또 밑에 보면 물리법칙의 공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의 수학적 형태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위로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위에서 공을 던졌다고 생각하면 A는 공이 어떻게 운동하는 것으로 보냐면 본인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봐요. 그죠? 근데 B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B는 이 공이 A가 여기서 공을 던졌는데 처음에 갈 때 이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도 오른쪽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죠. 따라서 공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드디어 차이가 생겼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똑같이 지금 A를 보고 A가 자신의 운동을 보고 B가 A를 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운동의 양상은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A가 자신의 기준계에서 한 거,
B가 자신의 기준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은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줘요. 하지만 A가 어떤 행한 어떤 이런 실험을 B가 바라보면 똑같은 실험을 이제 바라보면 자, A가 자신의 기준계에서 어떤 벌어진 일, B가 A의 기준계에서 벌어진 일을 봐도 이 둘은 뭐는 똑같냐면 벌어지는 모양은 다르죠. 지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고 포물선 운동이니까. 하지만 이 운동을 관장하는 물리 법칙 F는 mg죠.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자, 이 물리 법칙은 동일한 수학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A가 봤을 때는 F는 mg인데 B가 봤을 때 뭐 이 F는 mg가 아니라 뭐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면 등속도 운동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뉴턴의 상대성 원리가 깨지는 겁니다. 수학적 물리 법칙의 공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겉으로 보이는 A에서 일어난 일을 A가 보고 B가 봄에 따라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더라도 모습은 다르더라도 수학적 형태는 동일하더라. 항상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지 않으면 실제로 누가 움직이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상대성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깨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은 지켜져야 될 원리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갈릴레이 변환. 갈릴레이 변환은 서로 등속도로 상대 운동하는 두 좌표계를 연결해주는 이제 어떤 변환입니다. 자, 어떤 하나의 좌표계 S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S계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의 좌표를 봤더니 X좌표를 볼게요. P점의 좌표를 봤더니 얘가 S계에서 봤을 때 S계에서 봤을 때 좌표가 X였어요. 근데 자, 여기에 어떤 S'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간 T는 0초일 때는 이렇게 겹쳐져 있었는데 자, V의 속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그런 S'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S'계. 자, 그러면 T초 동안 V의 속도를 이렇게 좌표계로 이동했으니 이 길이는 VT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S계에서 봤을 때 얘가 X니까 자, S'계에서 보면 요 P의 X좌표는 요게 X'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느냐면 X'은 X좌표계에서 VT를 뺀 이 좌표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Y-나 Z-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높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Vx-는 Vx-V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S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속도가 V라면 그 S좌표계에 대해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또 다른 좌표계에서 보면 그 물체 속도는 Vx''으로 표시가 된다. 예를 들면 자, 지면에 이렇게 서 있는 어떤 관측자가 봤더니 어떤 물체의 속도가 뭐 40m/s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S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관측자가 어떻게 하면서 어떤 관측자가 이 S에 대해서 S' 둘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20m/s로 가면서 이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40이라는 거는 S에서 봤으니까 Vx가 될 것이고 이 20이라는 값은 S에 대해서 움직이는 속도니까 얘가 V가 되겠죠. 그러면 이 S'계 즉 20m/s로 달리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 Vx''라는 것은 Vx에서 V를 빼니까 상대 속도 개념이죠. 20m/s로 쓸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우리는 이 갈릴레이 변환이 매우 느린 속도에 대해서 어떤 로렌츠 변환의 어떤 낮은 속도에 대해서 이제 근사적인 어떤 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자, 이 로렌츠 변화는 갈릴레이 변화는 문제가 뭐냐면 뒤에 가면 우리가 빛의 어떤 속도의 상한선이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이제 빛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최대로 빠른 속도인데, 자 예를 들면 이 갈릴레이 변화를 쓰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관측자가 이제 S계에서 봤더니 어떤 물체 속도가 0.6c였어요. 빛의 속도의 60%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S'계가 이 반대쪽으로 S'계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뭐 0.8c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0.6c 빼기 마이너스 0.8c를 단순히 갈릴레이 변화를 적용시켜주면 1.4c가 돼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조건까지 다 고려를 한 게 이제 나중에 로렌츠 변화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또 상대성 원리가 나왔어요. 또 상대성 원리가 나왔는데, 자, 앞에서 뉴턴의 상대성 원리는 어떤 상대성 원리를 이제 뭐 모든 간성 기준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한 수학적 형태를 가진다. 이게 뉴턴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역학에 대해서만 어떤 적용을 시켰다면,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전체 뭐 전자기 학까지도 이제 확장한 거예요. 확장. 역학에서 이런 상대성 원리가 이제 성립을 한다면 전자기학에서 당연히 성립해야 될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접 기준계에서 물리 법칙들은 같은데, 이건 비단 역학적인 어떤 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학에서도 이제 이 모든 이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강속 불변의 원리인데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상대성 원리는 모든 간성 기준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물리 법칙의 수학적 형태는 같다. 이거는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 현상에 적용시킬 수 있다. 자, 강속 불변 원리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동일하며 강원의 운동과 무관하다. 강원의 운동과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속이 불변한다.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 정지한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이 봤더니 이 빛이 가는데, 이 빛의 속도가, B가 봤을 때 빛의 속도가 C예요. 그런데 이 B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슉 날아가면서 이 사람이 0.5c로 이렇게, B가 보면 이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0.5c로 움직여요. 그럼 이 B가 어떤 빛을 봤더니 이 빛의 속도가 C였는데, 이 B가 봤을 때 0.5c로 움직이는 이 사람이 봐도 빛의 속도는 C라는 거예요. 갈릴레이 변환을 단순히 적용시키면 A가 보면 얼마에 돼야 돼? 빛의 속도는 0.5c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간성 기준계, 즉 얘도 등속도로 움직이잖아요. A가 보나 B가 보나 C는 C다. 그냥 빛은 그냥 C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강원의 운동하고도 무관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강속 불변 원리를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 전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죠. 맥스웰.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리저리 조합을 해서 진공에서의 어떤 맥스웰 파동 방정식을 이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은 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1차원상에서 보면 교재 이거 잘못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교재 수정하도록 하고 두 번 미분 뭐 이런 형태. E는 전기장입니다. 이게 0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파동방정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x제곱 이제 진동하는 물리량이 y라면 파동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진동하는 물리량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어떤 v는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어떤 속력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봤더니 얘가 빛의 속력이라는 거죠. 엡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 값을 넣었을 때 루트 씌워가지고 역수를 취해주면 이게 빛의 속력이다. 그래서 이제 빛이 뭐라고? 빛의 정체가 전자기 파임이 밝혀졌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그죠? 모든 간성 기준계는 동등하고, 그죠? 그리고 물리 법칙이 동일한 수학적 형태를 갖는다 그랬죠. 이 말은 자, 이제 맥스웰 파동 방정식이 이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자, 지면에 정지해 있는 어떤 관측자가 봤더니 빛의 속도가 이제 c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B라고 합시다. B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0.5c로 움직이는 좌표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봐도 이제 보면 어떤 만약에 이 0.5c로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 빛의 속도가 c가 아니라고 하면 자, c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B가 봤을 때 c인데 이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빛의 속도가 c가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c가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이 값을 가지는데, 그죠? 그러면 A가 봤을 때 c가 아니라는 말은 요 엡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 값이 A에서 측정한 거하고 B에서 측정한 게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엡실론 제로는 유전율, 그리고 뮤 제로는 투자율인데요. 이 유전율하고 투자율은 각각 정기적인 실험과 자기적인 실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어떤 실험적 값들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어떤 똑같은 정기적인 실험과 자기적인 실험을 통해서 구한 엡실론 제로 값하고 뮤 제로 값이 그 결과가 A와 B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엡실론 제로 뮤 제로가 A에서 구한 값하고 B에서 구한 값이 달라지게 되면 상대성 원리를 위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엡실론 제로 뮤 제로는 A, B에서 누가 측정해도 같은 값을 주게 되고 당연히 빛의 속도도 C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가면 이제 우리는 이어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빛을 매개해주는 매질은 없고 빛의 속도는 강속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밝히게 되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은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 자신은 큰 도움을 그리 받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성 원리만을 이용해서 강속 불변 원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동식성의 상대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식성 상대성. 자, 말로 표현하면 어떤 한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동시로
동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척한다면 발생한 어떤 사건을 어떤 한 간척자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하면 그 간척자에 대해서 상대운동하는 또 다른 간선계에서 보면 그 사건은 동시 사건이 아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발생한 동시 사건은 어떤 간척자가 볼 때 그 간척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간척자가 볼 때는 동시 사건이 아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이런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 우리 교재 5페이지 보면 이 사람이 마비스고 이 사람이 스탠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이 스탠리가 보니까 여기서 빛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볼 때에 빛이 동시에 일단 판단이 자 스탠리가 볼 때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 어떤 빛이 동시에 발생했다. A, 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탠리가 볼 때 A, B의 빛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그럼 스탠리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스탠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볼 때는 A, 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탠리는 이 빛이 이렇게 C의 속도로 이렇게 가는 동안 뭐예요? 이렇게 이동해 가는 동안 누가? 그렇죠. 마비스가 이 M이라고 적힌 마비스는 M이라고 적은 마비스는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B의 빛을 먼저 받고 A의 빛을 그 뒤에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이건 마비스 입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스탠리가 마비스의 입장을 해석한 거 마비스한테 B의 빛이 먼저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 A 빛이 그 뒤에 받는다고 판단을 하면 마비스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를 스탠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비스가 AB는 동시에 발생했지만 마비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예요? 빛 쪽에 있는 빛을 먼저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마비스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마비스의 입장 한번 보면 마비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마비스라면 여러분들은 자 이게 V로 움직인다고 그 스탠리가 볼 때 V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마비스라면 이 뭐예요? 여기 타고 있겠죠. 우주선에 타고 있고 뭐라 생각해요? 우주선 타고 있는데 자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할까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까요? 마비스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움직인다고 얘기하냐면 스탠리 네가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비스 입장에서는 정지한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빛이 발생하는 지점이 자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빛은 C라는 속도로
자신한테 올 거예요. 자,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속도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에 있다고 하면 방의 모서리에 빛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B에서 번쩍하고 그 다음에 A가 번쩍했단 말은 했다면 마비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는 속력이랑 그 다음에 거리 같은데 얘가 B가 먼저 왔다면 M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라고 판단하냐면 B가 먼저 실제로 B가 마비스 입장에서 B가 먼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생하고 나중에 A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비스 입장에서는 B가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A가 발생. 여러분들이 방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의 중앙에 있고 여러분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두 개의 강원이 있는데 한쪽이 번쩍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이 번쩍했다면 여러분들 움직여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가 더 빨리 번쩍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스탠리는 A에서 온 빛하고 B에서 온 빛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면 마비스가 봐도 스탠리는 그 A와 빛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이제 마비스는 뭐라고 하냐면 스탠리 실제로 이제 마비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B가 먼저 발생했지만 누가? 스탠리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B는 더 많은 거리를 진행해야 해서 먼저 도착하지 못하고 A와 동시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리가 볼 때 마비스가 B의 빛을 먼저 받고 A의 빛을 그 다음 받았다면 마비스도 A의 빛을 먼저 받고 B의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스탠리가 A, B 빛을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그리고 A, B 빛이 동시에 발생해서 자신한테 동시에 도달했다면 마비스는 뭐라고요? 스탠리는 A, B 빛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그 이유를 스탠리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빛이 발생한 다음에 실제 그 발생 지점까지의 실제 빛이 발생한 지점과 관측자가 있는 곳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시에 발생했으면 예를 들면 여기 있고 관측자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번쩍 동시에 A, B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하면 실제로 이 빛이 여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이 빛이 여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얘가 더 걸리고 얘가 덜 걸리니까 만약에 A가 신호를 동시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B가 먼저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AB의 빛이 이 관측자가 볼 때 AB의 빛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냥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같은 거리를 날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동시에 발생했으면 이 거리를 보정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스탠리가 볼 때 AB에서 동시에 발생한 이 동시 사건이 서로 다른 A 지점과 B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마비스가 볼 때는 B가 먼저 발생하고 A가 나중에 발생한 사건, 즉 한 사람 스탠리에게서의 어떤 동시 사건이 마비스의 입장에서는 동시 사건이 아니다. 즉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난 동시 사건은 다른 관측자가 보면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일어난 어떤 동시 사건이 한 관측자가 볼 때 동시 사건이 다른 관측자에 대해서는 동시 사건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런데 스탠리한테서 일어난 일을 스탠리가 판단하는 경우하고 마비스가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선후 관계는 스탠리한테 만약에 A, B가 동시에 A에서 발생한 빛과 B에서 발생한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면 마비스도 스탠리가 판단하는 이유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스탠리한테는 A, B가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은 똑같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가 스탠리는 실제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마비스는 B가 먼저 발생했지만 스탠리가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스탠리는 빛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자신한테 빛이 동시에 도달하니까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비스가 B의 빛을 먼저 받고 A의 빛을 나중에 받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스탠리도 자신의 기준을 볼 때도 마비스가 B의 빛을 먼저 받고 A의 빛을 그 후에 받을 거랑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지만 그 이유는 마비스는 실제로 B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이고 A가 나중에 발생해서라고 판단하고 스탠리는 마비스가 B를 먼저 받는 이유는 마비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 결과는 마비스가 어쨌든 B의 빛을 먼저 받고 A의 빛을 그 후에 받는 건 스탠리가 볼 때도 그렇고 마비스가 볼 때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거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서로 다른 두 위치라고 강조를 했는데 하나의 위치, 예를 들면 이런 한 지점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 여기서 양쪽에서 어떤 이렇게 공을 던져갖고 이 사람한테 공을 이 위치에 어떤 이 하나의 위치에 한 점이죠. 한 위치에서 공을 동시에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V에 움직인 사람이 봤다고 해서 이쪽 공을 먼저 맞고 이쪽 공을 나중에 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길이의 상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즉 시간과 길이도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측정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시간과 길이의 상대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시간과 길이의 상대성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고유 시간은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한 두 사건의 시간 간격. 자, 고유 시간은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어떤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 자, 우주선에서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 이 우주선은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바깥에 이렇게 정지한 관측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관측자가 있어요. 자, 우주선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A, 이 사람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우주선에 탄 사람이 자, 어떤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자, 우주선에 탄 사람이 자신의 시계로 이제 T1인 시각에 책을 읽기 시작해서 T2인 시간에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랬을 때, 자,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시간을 A라는 사람은 T 다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책을 다 읽었을 때 시간을 T2 다시로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고유 시간은 누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이냐? 자, 보세요. B의 입장에서 보면 B의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 행위는 자신의 앞에서 이 지점에서 일어났고, B의 입장에서 보면 B의 좌표계에서 보면 자, 자신은 계속 여기서 책 읽는 사건이 계속 일어난 거죠. 자신의 앞에서. 그죠? 바로 앞에서. 근데 A는 처음에 책을 읽는 행위는 이 위치에서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에 시간은 여기 있는 사건을 잰 거죠. 그러니까 B는 지금 자기 앞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을 처음에 재고 T1에 재고 책 다 읽었을 때도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일을 T2를 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는 A는 처음에는 이 위치 자신의 좌표계에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일어난 일을 재고 나중에는 이 위치에서 일어난 일을 재죠. 그러면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죠. B는 뭐예요? 자신의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동일한 지점에 일어난 사건이죠. 따라서 B가 잰 시간 T2- 이 사건 B가 책을 보는 행위는 누가 잰 시간이? 그쵸. B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리고 A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A가 밥을 먹는 행위면 A가 지금 A가 뭐 어떤 책을 보고 있다. 그럼 A는 계속 T1 다시일 때 여기서 책 보고 마지막도 자신의 앞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B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B가 어느 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시간 지나면 자신의 왼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B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 B가 볼 때 고유 시간이고 A에서 일어난 사건은 B가 지금 현재 움직이면서 보게 되니까 A가 B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죠. 따라서 뭐가 되냐면 A에서 일어난 사건은 A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 B에서 일어난 사건은 B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고유 길이는 측정하는 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길입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지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행기가 한 대 날아가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V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 A고 B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자동차의 길이를 재면 이 자동차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됩니다. 하지만 요 우주선은 A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에요. 반면에 B의 입장에서 보면 B는 이 우주선하고 같이 움직이죠. 따라서 B가 잰 우주선의 길이는 뭐예요? 고유 길인데 B가 잰 요 자동차의 길이는 B가 볼 때 자동차는 이쪽으로 V로 움직이죠. 따라서 B가 잰 자동차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자, 요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 지연과 우리가 이제 길이 수축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지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처럼 자,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우주선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빛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 본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빛을 위에 쏴서 여기 위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D 거리만큼 위에 있는 거울에 갔다가 빛이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자, 그 사건의 시간을 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잰 시간을 델타 t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d만큼 왔다 갔다 했으니까 c분의 2d가 왕복하는 시간이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출발한 빛이 다시 여기 왔을 때 시간을 재니까 같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 빛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바깥에서 보니까 이 우주선이 움직인다 생각하겠죠.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할 거예요. 빛도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거울 위로 가서 다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럼 이 시간을 구할 건데, 자, 요거를 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길이는 t가 될 거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v 델타 t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빛의 속도라니까 c 델타 t, 편의를 위해서 다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델타 t 프라임 t 다시는 이 사람이 잰 겁니다. 바깥에 있는 요 사람, 요거를 a라고 하고 요를 b라는 사람이 잰 시간은, 자, b라는 사람이 잰 시간, 여기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여기 끝나니까 같은 지점이 아니죠. 동일한 지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잰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b가 잰 시간은 c 델타 t 프라임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쓰면 v 델타 t 다시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델타 t 다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루트 c 제곱 v 제곱 이제 d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왕복이니까 가는데 이렇게 걸렸으니까 내려오는 데는 이 2배 걸리겠죠. 따라서 b가 측정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다면 얘는 2 델타 t 다시가 됩니다.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루트의 2d가 되는데, 델타 t하고 델타 t 제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식을 조금 변형을 시키면 c분의 2d의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제곱분의 1이 되죠. 근데 앞에서 얘가 델타 t 제로였어요. 따라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제곱분의 델타 t 제로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는 델타 t 제로 곱하기 감마라고 씁니다. 이때 이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이 감마가 1보다 크기 때문에, v가 이제 0이 아니라면 1보다 크기 때문에 b가 잰 시간이 a가 잰 시간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a가 1초 지날 때 예를 들어 b는 2초 또는 3초 이렇게 지날 수 있죠. 따라서 a의 시간이 b가 볼 때는 천천히 가죠. 그래서 이제 a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것은 a가 가진 시계는 b가 볼 때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즉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계는 천천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a가 볼 때는 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a가 볼 때는 b에서 일어나는 일이 a에서의 시간이 자신보다 더 천천히 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누가 볼 때는? a가 볼 때는. 그럼 누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왜냐면 서로 이제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누가 움직인다고 해도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이 수축이라는 걸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이제 시간 간격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어떤 물체의 길이 또한 어떤 기준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지금 교재 7페이지에 보면 어떤 별 1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가 별 1에 있는 어떤 A가 봤을 때 이 별 사이의 거리는 L0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 여기 우주선에 B라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은 V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을 재야 되는데요. 자, 이 L0라는 길이는 고유 길입니다. 왜냐면 별 1과 별 2는 뭐에 대해서 관측자 A에 대해서 정지해 있죠. 따라서 L0는 고유 길입니다. A가 잰 길이 L0는 고유 길이에요. 하지만 B가 보면 A와 별 1, 별 2가 자신은 정지해 있고 별 1과 별 2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B가 잰 별 1과 별 2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되죠. 별 1과 별 2는 뭐예요? A에 대해 정지한 두 위치죠. 따라서 A가 본 길이가 고유 길이고 B가 보면 별 1과 별 2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뭐가 되냐면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A가 측정한 B가 이 우주선이 별 1에서부터 별 2까지 갈 거예요. 그럼 A가 측정한 시간 한번 봅시다. A가 측정한 시간 별 1에서부터 별 2까지 B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L0죠. 이게 델타 T인데 이건 고유 시간인지 아닌지를 보면 먼저 B가 1에 있을 때 하나 재고 2에 있을 때 하나 재죠. 이 두 위치는 서로 다르죠. 이건 고유 시간이 아닙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B가 잰 시간, B가 측정한 시간은 B가 측정한 시간은 자 뭐냐면 B가 만약 이제 A가 잰 길이가 이제 고유 길이 L0로 했으니까 만약 B가 잰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B가 별 1에서 별 2까지 가는데 자신의 시계로 잰 거는 V분의 L이 되겠죠. 근데 B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별 1이 자신 앞에 있고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별 1이 지금 현재 자신 앞에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별 2가 자신 앞에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앞에 있는 사건을 두 개 재는 거죠. 따라서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위에 고유 시간이 아니고요. 얘가 고유 시간이 됩니다. 즉, B는 별 1과 별 2 사이의 거리는 별 1과 별 2가 B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가 입장에서 볼 때는 B가 1에서 한 번 재고 별 2에서 한 번 재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B는 별 1이 자신 앞에 왔고 좀 이따가 별 2가 자신 앞에 오죠. 자신 앞에서 일어난 일을 두 개 재는 거니까 고유 같은 지점에 일어난 사건 두 개를 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L분의 L0가 델타 T 제로분의 델타 T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보면 델타 T0 분의 감마 델타 T0니까 이게 감마가 되죠. 따라서 B가 측정한 별 1과 별 2 사이의 거리는 감마분의 L0가 돼서 L0의 루트 1 C분의 V제곱이죠. 얘는 뭐보다 원래 길이보다 줄어들죠. 즉 자신에 대해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은 원래 걔가 정지했을 때보다 루트 1 C분의 V 제곱만큼 곱한 그 길이만큼 줄어든다. 그 길이 정도로 줄어든다. 이게 길수축이다. 즉 B가 보면 이 별 1과 별 2 사이의 거리가 L0보다 더 짧다는 거죠.
페이지 8페이지에는 다른 방법으로 길이 수축을 유도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논리를 따라가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업 시간은 다뤘었어요. 자, 이번에는 빛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어떤 이제 델타 t 제로의 어떤 시간 간격으로 빛을 번쩍번쩍 내보내는 어떤 그런 강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소스 S가 있어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 관측자가 이 강원에 대해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관측자는 이 광원을 어떤 강원으로 판단을 하게 되냐면, 얼마의 관측자가 볼 때는 이 강원은 관측자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강원이 멀어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빛을 내보내는 행위가 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관측자가 잰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고 이 강원은 항상 자신의 그 위치에서 신호를 빛을 한 번씩 번쩍 델타 t0의 시간 간격을 내보내 주니까 델타 t0가 고유 시간이고 얘는 감마 델타 t0 이런 관계가 일단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관측자는 이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이 강원이 델타 t0가 아니라 델타 t의 간격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강원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자, 그러면 얘는 자신한테 이 신호가 오는데 멀어지면 더 먼 거리를 이 신호가 이동해야 되죠. 그것까진 고려한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얘가 실제로 깜빡깜빡하는 시간 간격 자체가 이렇게 느려진 겁니다. 더 길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원래 그러면 그냥 단순히 델타 t의 시간 간격으로 깜빡깜빡하는 어떤 요 강원으로 바뀌었는데, 그죠? 얘가 멀어지니까 이 델타 t 시간 간격 동안은 얘가 얼마만큼 v 델타 t라는 시간, 즉 얘가 델타 t 간격으로, 이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델타 t0가 아니라 델타 t 시간 간격으로 번쩍 신호를 내보내는 건데, 자, 얘가 움직이니까 그 델타 t 시간 간격 동안 v의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델타 t 간격으로 이제 신호를 내보내는 어떤 강원이었는데, 자, v 델타 t만큼 멀어지니까 이 빛 신호가 이 거리를 더 따라잡아야 되죠. 근데 이만큼 더 갔어요. 그래서 c분의 v 델타 t만큼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관측자한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관측자가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이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t 에다가 1 플러스 c분의 v 이거를 델타 t가 되는데, 자, 이 델타 t를 얘를 써서 델타 t0를 써서 한번 해보면 감마 델타 t0니까 델타 t0에다가 루트 1-c분의 v0예요. 뭐가? 델타 t가 감마 델타 t0니까 감마가 루트 1-c분의 v제곱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1 플러스 c분의 v가 되죠. 근데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여기서 루트 1-c분의 v0를 제곱을 1-c분의 v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c분의 v로 둘 수 있고,
그죠? 요거를 그 다음에 이게 요거예요. 그리고 얘는 루트 1 플러스 c분의 v 루트 1 플러스 c분의 v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씩 날라갑니다. 그럼 정리하면 자 이게 뭐가 되냐면 루트 얘분의 얘니까 c 마이너스 v분의 c 플러스 v의 델타 t0가 되죠. 즉 이 관측자가 받아들이는 실제로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간 간격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신호를 내보내는 진동수는 역수를 취하면 되죠. 자, 얘가 델타 t0에 한 번씩 신호를 내보내면 신호를 내보내는 진동수는 f0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델타 t0분의 1이죠. 그러면 역수를 취해보면 이 관측자가 멀어지면서 받아들이는 빛신호의 진동, 빛이 깜빡깜빡하는 어떤 1초당 깜빡깜빡하는 어떤 횟수라는 것은 얘를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러면 c-v분의 c 플러스 v의 f0의 역수를 취한 겁니다. 역수. 그래서 시간 간격은 루트 c 플러스 이거 잘못됐죠. 역수를 취했는데 역수를 안 취했죠. 지금 이거 c 마이너스 v c 플러스 v 멀어지면 진동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얘가는 시간은 c 마이너스 v분의 c 플러스 v의 델타 t0. 자, 만약에 이 V가 0.8C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델타 T0가 1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 빛을 한 번씩 내보내 준다고 하면 이 멀어지는 관측자는 델타 T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는 루트 0.2 C분의 1.8C 에다가 1초니까 뭐가 되냐면 3초가 되는 거죠. 즉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빛이 1초에 한 번씩 빛을 내보내 준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초에 한 번씩 빛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는? 이 관측자는.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 식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 9페이지 보면 이번에 U의 속도로 후퇴시 멀어질 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9페이지 밑에 보면 빛에 대한 도플러 효과에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있는데 2번 동그라미는 F는 이제 2번 동그라미에서 U의 속도로 접근시를 후퇴시 또는 멀어질 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로렌츠 변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렌츠 변환. 자, 교재에는 유도까지 해놨지만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그냥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S라는 계가 있고요. 이 S 계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S' 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S 계에서 측정한 어떤 물체의 좌표를 X라고 하면 S' 계에서 잰 건 X'이 될 거고요. 자, 얘는 S 계에 대해 V의 속도로 이동,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S계에서 잰 시간을 T, 그리고 S'계에서 잰 시간을 T'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에서는 우리 이제 시간이 T하고 T'이 그냥 같다라고 가정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시간도 상대적이죠. 따라서 같다라고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S계에서 X로 측정되는 어떤 좌표는 S 프라임계 재면 원래 갈릴레이 변환에서 x-vt였죠. 근데 로렌츠 변환에서는 감마 값을 곱해준다. 그래서 이 감마가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서 만약 v가 c에 비해서 매우 작을 때,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그럴 때는 거의 그냥 로렌츠 변환보다는 갈릴레이 변환을 써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t 프라임, 자 t 프라임 어떤 s 프라임계에서 잰 시각 t 프라임은 뭐예요? s계에서 잰 시간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x에다가 감마를 곱한 값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y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냥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vx 프라임하고 vx 사이, 즉 s계에서 vx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 속도를 그 s계에 대해서 v로 속도로 움직이는 s 프라임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 두 개가 자 우리 유도를 안 하고 썼죠.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dx 프라임은 감마 값은 상수값이고 dx-v dt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dt 프라임은 감마 dt 마이너스 c 제곱 vd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위에 걸 밑에 걸로 나누면 dt 프라임 dx 프라임은 d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dx 분의 dx 마이너스 vdt가 됩니다. 이 오른쪽 항을 dt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s'계의 속도에다가 뭐예요? s계에서의 물체 속도, s계에서 본 물체 속도, 그러면 s계에서 물체 속도 빼기 s'의 좌표계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게 s'계에서 본, 자, 그러니까는 s계에서 봤을 때 vx의 속도를 가지는 경우 그 s계에 대해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면 그 속도는 vx 프라임으로 이제 측정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관측자가 있어요. 이 관측자가 보니까 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이쪽으로 0.8 C로 움직이고 A는 이쪽으로 0.7 C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그러면 자, 이건 누가 본 거예요? 자, 이 C라고 합시다. C라는 관측자가 볼 때 A는 왼쪽으로 0.7C, B는 오른쪽으로 0.8C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것들은 지금 누구에 대한 거냐면 C에 대한 A와 B의 속도예요. 자, 그러면 B가 본 A의 속도를 알고 싶은 거죠. 단순히 만약에 갈릴레이 변환을 쓰게 되면 속도니까 A는 마이너스 0.7C죠. 자, A의 속도에서 빼기 뭐가 되냐면 0.8C가 돼서 왼쪽 방향으로 1.5C가 되는데 이건 빛의 속도보다 크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배운 상대론적인 속도 합산 공식이라고 해요.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자, 이 B가 결국에 뭐냐면 B가 이
C 정지한 S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S'계가 되는 거죠. S'계에서 그러니까 S에 대해서 0.8C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그죠? A를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에 해당하는 게 0.8C죠. V는 S'계의 속도니까 0.8C 곱하기 Vx는 S계에서 봤을 때 뭐냐면 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도 마이너스 0.7C Vx고 분의 마이너스 0.7C Vx니까 마이너스 0.8C 해주면 위에는 마이너스 1.5C가 나오는데 밑에가 뭐가 되냐면 1.5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C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x 프라임이 감마 x 마이너스 vt고 t 프라임이 감마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x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거는 S계에서 측정한 걸 갖고 x 프라임이나 s 프라임에서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죠. 근데 s 프라임계에서 측정한 값으로 S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역 로렌츠 변환이라는데 x는 그러면 감마의 x 프라임 플러스 vt 프라임 그다음에 t는 감마의 t 프라임 더하기 c 제곱분의 vx 프라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로렌츠 변환의 시각에 대한 로렌츠 변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동시성의 상대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뤘던 것 중에 이렇게 우주선이 있고요. 자, 이 바깥에 관측자가 있고 이 V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를 S계라고 하고 S 프라임계로 합시다. 그러면 요 어떤 여기 A 점하고 B 지점에서 동시에 빛이 번쩍했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봤을 때 이 S라는 사람이 봤을 때 왼쪽에 사건이 0TL이 0초일 때 하나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T 오른쪽 사건 여기 이 오른쪽에 번쩍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도 0초입니다. 그러면 왼쪽의 좌표는 0이고요. 오른쪽의 좌표는 예를 들어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건도 왼쪽에 있는 이 번쩍하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번쩍하는 게 이 자신의 시계로 봤을 때 0초일 때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어디에서? 자신의 좌표계에서 0과 L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왼쪽 사건 T 왼쪽에서 번쩍하는 사건은 TL-죠. 자, 얘는 감마 TL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XL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다 뭐냐면 0이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국 0이 됩니다. 그런데 T 오른쪽 사건이 일어난 S'계에 탄 사람이 S'계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감마의 TR-C 제곱분의 BXR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0이에요. 근데 뭐가 0이 아니야? XR이 0이 아니라 L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C 제곱분의 VL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계에서 보면 TR'이 TL'보다 마이너스란 말은 먼저 일어났다라는 의미죠. 먼저 일어났다는 의미. 자,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는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다음에는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 최초에 이루어질 때는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면 빛을 매개해주는 매질인 에테르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에테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목적은 에테르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실험은 완벽하게 실패를 했고, 즉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반대로 이 결과가 뭘 얘기해 주냐면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에테르 바람 이제 V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에테르 바람 왜 생기냐면 이제 우주 전 공간에 에테르라는 게 가득 차 있으면 지구가 뭐 공전이나 태양 주위를 공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에테르가 존재한 공간을 훑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바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한 점 없는 어떤 그런 날에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내밀어 보면 우리는 바람이 이제 우리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는 것처럼 손에 힘을 느끼게 되죠. 그런 방식입니다. 자, 마이켈슨 몰리 실험은 만약에 이런 에테르가 있다라면 자, 여기 강원에서 뭐가 발생하죠? 이제 빛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자, 이 가운데 있는 요 M0, 이거를 M0라고 하는데, M0 요 스플리터,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절반은 이렇게 통과시키고 절반은 이렇게 반사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통과 반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테르 바람이 있다면 요쪽 이 경로는 공통이죠. 이렇게 가서 이제 갔다가 이제 M1으로 간 빛은 가서 되돌아오고, 그리고 밑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과한 놈은 갔다가 반복하고 밑에 가게 되죠. 그러면 어디는 요 두 경로는 공통이니까 결국 차이가 생긴다면 이 경로하고 올라갔다 반사선 내려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M2 거울로 가서 반사돼서 나오는 경우, 이 경우죠. 에테르 바람이 있다면 이 어떤 속도 차이가 생기게 돼서 뭐예요? 요 M1으로 갔다 오는 경우와 M2로 갔다 오는 경우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간 차이를 이제 측정함으로써 에테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M2로 가는 경우에 M2를 왕복하는 M0에서 M2까지 갔다가 M2에서 M0로 오는데 즉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M0에서 그럼 여러분들 M2로 가는데 M2 거울로 가는데 속도는 어떻게 돼요? 빛이 이쪽으로 C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V가 불죠. 그러면 속도가 C-V가 될 거고요. M2에서 다시 M0로 돌아올 때는 등 뒤에서 떠밀어 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C 플러스 V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단순히 갈릴레이 변화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때는 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을 구해보면, 자, 총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V분의 L 더하기 C 플러스 V분의 L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CL이 되고요. 자, 얘는 C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 앞에 C제곱에서 위에 C 하나 사라지고 C분의 2L에다가 1 마이너스 C분의 V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C분의
2L 1-C분의 V제곱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M1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보면, 자, M1으로 가는 경우는 M0에서 부딪힌 빛은 어떻게 실제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거죠. 빛은 이렇게 가서 위에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에테르의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빛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게 CT가 될 거고요.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리고 이게 VT가 될 거고, 얘가 L일 겁니다. 높이가. 그럼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CT의 제곱이 L 제곱 더하기 VT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그러면 정리를 하면 T는, 자, T라는 거는 자, M0에서 M1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T는 어떻게 되냐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루트 분의 2L 이렇게 됩니다. 2L이 아니라 L 이렇게 되죠. 근데 왕복이니까 2T가 돼서 걸리는 시간이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2L이 되고, 그죠? T 토탈, 이제 총 걸리는 시간은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분의 2L에다가 C를 묶어내면 루트 1-C분의 V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C분의 2L 그리고 1-C분의 V제곱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두 시간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시간 차이는, 자, 델타 T는, 자, 두 시간 차이는, 자, 얘를 T-를 아까 여기서 줬는데 T- 하고 얘를 그냥 뭐 T-로 줍시다. T-. 그러면 T-에서 T-를 빼게 되면, 즉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을 뺄 건데, 자, 우리가 실제로 지구가 뭐 훑고 지나가는 속도 V라는 것은 빛의 속도에 대해서 비해서는 매우 작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 플러스 x의 n승인데 x가 매우 작을 때는 우리가 1 플러스 nx를 쓰듯이, 그러면 t2' 뭐라 쓸 수 있냐면 c분의 2l에다가 1 플러스 c분의 v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빼기 c'은 c분의 2l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 c분의 v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c 3승분의 l v제곱이 나와요. c 3승분의 l v제곱. 자, 시간차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시간차가 발생했다, 이거 굉장히 짧을 건데 이 시간 차이를 어떻게 측정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시간 차이가 C3승분의 LV 제곱이면 굉장히 작은 시간 차이일 건데, 이 시간 차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만약에 M1에 반사되어 온 빛하고 M2에 반사되어 온 빛이 만약에 시간 차이 없이 도달하게 되면, 즉 동시에 도달하게 되면, 원래 상태대로 동의상으로 이제 관측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두 파동이 완벽하게 겹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아무런 어떤 경로 길이상의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겹치게 되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지점에 이제 밝은 무늬를 이제 보게 되겠죠. 완벽하게 겹치니까. 근데 만약에
시간 차이가 둘이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이만큼 C 3승분의 LV 제곱만큼 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둘은 경로 차이가 얼마만큼 생기게 되냐면 C 델타 T 이 파동이 빛의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C 델타 T만큼의 어떤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도착하고 나중 도착하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얘를 해보면 C 제곱분의 LV 제곱이죠. 만약에 뒤서는 놈이 이만큼 만약에 뒤처지는 놈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요 차이가 요 차이가 델타 L이 돼서 이렇게 해서 델타 L이 돼서 얘는 C 제곱분의 LV 제곱만큼 뒤처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실험장치 있죠? 이 실험장치를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게 되면 M2가 여기 오고 M1이 여기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원은 90도로 돌리게 되면 얘가 반대 양상이 됩니다. 어떤 양상이 되냐면 얘가 원래는 델타 L만큼 뒤쳐졌는데 델타 L만큼 다시 이제 앞서게 되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가 이렇게 예를 들면 델타 L만큼 더 원래 거보다 밑으로 가져갈까요? 다시 얘가 델타 L만큼 뒤서다가 델타 L만큼 앞서게 되죠. C 제곱분의 LV 제곱. 그러면 자 이걸 왜 그리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다시 이렇게 이런 파동이 있는데 자 원래 이렇게 뒤서 있었어요. 자 그럼 얘가 이 정도 뒤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강 간섭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놈을 얘를 좀 옮기게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가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가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가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가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가 보강 산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밝은 무늬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겠죠. 그러면 얘를 내가 이 상태에서 딱 한 파장 옮기면 무늬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밝은 무늬가 몇 개 지나가는지를 보려면 이 델타 여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 몇 파장 이동했는지만 보면 무늬가 몇 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C 제곱분의 2LV 제곱을 뭘로 나누면 그렇죠. 람다로 나누게 되면 얘를 나누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 람다로 얘를 나누게 되면 얘가 총 지나간 무늬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늬 개수를 셈으로써 이제 에테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무늬 이동이 아무리 정밀하게 실험을 해봐도 이 무늬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빛은 매질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에테르라고 이름 붙인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 이게 밝혀진 겁니다.